근데 이제 이 외교적 상황, 국제적 상황 자체가 너무나 좀 긴박하다 보니까 이런 국제적 상황에서 미국도 막 그냥 멱살을 쥐고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은 시진핑 주석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엄청난 지금 강국의 위세를 이제 보이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여기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국의 그 시인 중에서 존 키츠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존 키츠라는 시인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20 대에 죽었어요. 정말 요절했어요. 엄청난 시적 영감을 주는 그런 시를 뭐 많이 쓰지 않고 쪼금 썼지만 이상가 같은 사람이에요. 30 도 못 돼 가지고 죽은 이상가 같은 사람이야. 좀 성향은 다르지만.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 대접받는 그런 작가이긴 해요. 제가 볼 땐 그 존 키츠가 셰익스피어는 일단 그 작품을 많이 썼으니까 그런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럽 문학에서는 대우를 받는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는 작가거든요. 근데 그 존 키츠가 했던 말 중에서 네거티브 캐퍼빌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네거티브 캐퍼빌리티라는 말은 한국말로 그게 뭐 딱 번역어가 딱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네거티브란 말 자체가 그래요. 이거 그 키츠가 얘기하는 네거티브 캐퍼빌리티라는 게 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소극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네거티브라는 말이. 네거티브 캐퍼빌리티라고 하는 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이 소극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말 자체가 되게 시적 모순을 가지고 있죠. 소극적인 게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키츠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할 때 시를 어떻게 쓰냐면 시의 진짜 힘은 말을 많이 하는 힘이 아니라 말을 덜 하는 힘이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고 싶은 말을 응축시켜 가지고 가능한 말을 덜 하게 하는 데에서 진짜 시의 파워가 생겨요. 그러면 시에서 압축이 되어 있고 책 한 권으로 쓸 수 있는 얘기를 시인은 한 줄을 쓰거든요. 100 페이지 책짜리 아니고 1 페이지짜리 시를 쓰였다고 해 가지고 그게 파워가 없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책만큼 한쪽의 책이 파워가 있는 거야 이게. 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유의 응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전부 다 내뱉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응축하고 참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시의 침묵을 만들고 시의 연을 만들고 시의 행을 만듭니다. 그거는 참는 거는 사유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응축시킬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G1, G2를 서로 다투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틈에 껴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런 형국인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 직접적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일제 시대 때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저기 정부 수립된 이후에는 38선 아래 미국이 진주했었고 미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헤게모니적인 방식의 통치를 했었던 사실상 나라였단 말이에요. 헤게모니적인 지배권을 행사했었던 나라였단 말이에요. 한국은 반공 국가였잖아요. 거기서 반공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반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 정치적이고 외교적으로 바꾸면은 친미적인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수들이 다 뭐예요? 전 세계에 그렇게 나라가 많지만 미국 대학 박사를 받지 않으면은 한국의 대학 교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대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유럽에서 시작됐거든요. 이태리 같은 데 그 볼로냐 대학 이런 대학들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거의 뭐 중세 때부터 있었던 대학인데. 대학의 역사가 막 1000년씩 됐어요, 유럽에. 근데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고 지금 전 세계 대학 순위 랭킹 보게 되면은 그래도 그 세계 대학 순위 1위 이걸 보게 되면 통틀어 가지고 옥스퍼드가 그래도 매년 대학 랭킹을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1 위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옥스퍼드 나왔다고 해 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무조건 미국 대학 나와야 돼요. 대학 교수들의 그 이력서를 보게 되면 90% 이상이 10명 중에 9명이 무조건 미국 대학에 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이란 나라가 헤게모니적인 방식의 미국의 지배권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21 세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 전에 DJ,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미국적 헤게모니 질서로부터 자주성을 어느 정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의지적으로 추구했던 건 사실이죠. 그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DJ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너무나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완강했다 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그 지배 세력 자체가 이런 친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국적 헤게모니에 자기의 몸을 실은 이해관계에 있던 사람들. 한국에는 모든 교수가 뭐 90% 이상이 미국에서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 그냥 프렌들리해요. 자기의 내면 자체가 미국적 헤게모니의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관료가 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랬기 때문에 시진핑이 얘기하잖아요. "중국하고 친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질서 안에서 다원주의와 다극주의를 얘기하잖아요.
중국하고 친해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다원주의인데 왜 그렇게 미국하고만 그렇게 하는 거야. 미국적 이해관계에 관철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야. 한국의 사회 지배 세력 자체가 어 미국 헤게모니 전략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 지식 구조 자체가 지식 계층 자체가 독립성과 자주성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정권 잡아 가지고 5 년밖에 안 되는데 그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관료부터 해 가지고 뭐 지식인들 그를 둘러싼 관료들 정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 박사들이 싸그리 전부 다 반미국인들인데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DJ는 그런 약간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능력도 출중한 분이었지만 그 사회에서 그렇게 안 됐고 바통을 이어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그 투쟁심이라든가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야인적인 의지라든가 독립심 같은 것들이 아주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해 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죠 사실은 그게. 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능력과 상관없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이르러서 제가 볼 때는 헤게모니 전략을 이재명 대통령이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실리 외교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참 우리나라 그 앞날의 어떤 것을 하는데 제가 키츠가 얘기하는 네거티브 캐퍼빌리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말을 참음으로써 그러나 그것이 사유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유예하는 거예요 그게. 바깥으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유예함으로써 사유의 능력을 응축시키고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거.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게 의미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다이성을 만들어 내잖아요. 우리가 발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 저 사람 저런 생각을 하네. 저런 판단을 하네. 저런 결정을 하네.'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긴 해요. 그러나 그다음에 후폭풍이 있는 거야. 어떤 판단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편이긴 하지만 또 누구의 적을 만드는 것이 국제적인 진영이기 때문에 말을 참음으로써 판단을 이해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확보하는 그런 시적 힘. 이게 바로 네거티브 캐퍼빌리티거든요. 염상섭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비평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 하나의 텍스트를 보게 되면 염상섭이라는 사람이 한국 문학에서 한국의 소설가 중에서 이 네거티브 캐퍼빌리티를 가장 잘 구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사했다라고 하는 건 염상섭이라는 작가 자체의 이 사고 자체가 네거티브 캐퍼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염상섭의 소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이 3 대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일제 시대 때 나온 소설이지만 조덕기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 가지고 그 아버지가 조상우고요. 할아버지가 의관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3 대가 있어요. 조덕기가 이제 손자인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들인 자기 아버지를 불신해. 얘가 뭐 흐리멍텅한 놈이어 가지고 집이 엄청난 갑부인데 얘한테 직접 그 열쇠를 물려주기 싫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자한테 그걸 이제 물려주려고 이 할아버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그냥 봉건적인 그냥 갑부예요. 그리고 인제 뭐 국가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봉건적 질서 속에서 그냥 살고 갑부가 된 전형적인 보수주의자거든요, 이 조의관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래도 인제 그 조덕기라고 하는 이 친구가 모던 보이라고 당시에 얘기하죠. 신지식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신지식인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공부해 와 가지고 또 이 사회과학 같은 걸 공부했었던 그 깊이 있게 공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지식을 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문학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은 문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조선의 3대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이 육당체 남선, 춘원이 광수, 벽조 홍명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작가란 말이에요. 소설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시를 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기초를 놨었던 유진호 박사가 법학자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소설가였단 말이에요. 조선의 식민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모색한 것이 이 3 대라고 하는 것인데 주인공이 되었던 이 조덕기라고 하는 인물이 할아버지처럼 살 수는 없단 말이야. 갑부가 되긴 했지만 그런 봉건적 질서를 옹호하고 그런 봉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보수주의를 가지고는 20 세기를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식인 그룹과 교류를 한 거예요. 그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친구가 마르크스주의자였어. 그래서 그 마르크스주의를 봤더니 그 당시에 당대 지식인은 이 마르크스주의에 굉장히 다 동조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특히 이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게 그냥 자본주의에 대해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20 세기 초에는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가 비판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 파시즘 정치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가.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가지고 식민지의 해방, 독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좌익이 많았던 거예요. 황상섭이 그 주인공으로 내세운 조덕기라는 인물도 자기 친구로 등장하는 그 친구들이 마르크스주의자인 거야.
신지식인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모던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 지식인들의 대부분이 모던 보이라고 불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모던 보이를 이렇게 관찰을 해요. 이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 시대에 필요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는 데 있어서도 사회의 기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동조를 해, 주도기가. 그런데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을 보게 되면 머리로는 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몸이 진정한 의미의 마르크스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의미의 어떤 그 이상적인 기울들이 있는데 그런 기울들을 이 내면화하고 훈련된 사람들이 아닌 거야, 자기가 볼 때는. 몸 따로 있는 거야. 강남 좌파 같은 거예요. 생각은 마르크스주의에 동조가 되는데 쟤네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위선이 많은 거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운동권이야. 옛날 운동권. 운동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운동권 중에 훌륭한 운동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허위적인 운동권들도 많고 최민희는 자기가 그 운동권이라는 걸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코너에 몰리니까. 왜 뭐 결혼식을 2번 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운동권이었다고. 그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운동권을 욕먹이는 거지. 그런 식의 위선자와 허위적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1930년대에 염상섭이라는 작가는 그 소설 3대에 등장한 주인공 덕기의 눈을 통해서 그런 모던 보이, 근대적 지식, 현대적 지식을 보유한 이런 강남 좌파들의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물론 강남 좌파도 아니에요. 근데 뭐 마르크스 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뿌띠 부르주아 계급들이 그 지식인 계급들이 마르크스주의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했어요. 동조를 또 하지도 못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네거티브 캐퍼빌리티, 마르크스주의를 완벽하게 지지하지도 못하는 진보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지지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거부하지도 못하는 미결정의 상황을 완강하게 유지하는 어떤 수용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네거티브 캐퍼빌리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관찰하는 거야. 선언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지만 어떤 진영에 가담하지 않아. 너희는 나쁜 놈이고 너희는 좋은 놈이고 이런 식의 선악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선악 판단의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반공사회 또 군중사회 어떤 진영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는 그 전체주의 사회이기도 하고 민주주의가 타락한 형태로 운영되는 중우주의 사회이기도 하고 니체가 그런 것들을 계속 비판했던 것인데 이미 20세기 되기 직전에 19세기부터 그런 사회 속에서는 회색인이 되는 거야, 이런 게. 회색인. 너 박쥐다. 너 편은 어디야? 이 회색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 고뇌 이것을 담은 소설이 바로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이에요. 최인훈의 회색인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한국 문학에서는 사유의 능력과 사이즈를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소설적 완성도와는 별개로 최고의 사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작가가 최인훈이라는 작가거든요. 돌아가셨죠. 최인훈이 가지고 있던 그 회색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 캐퍼빌리티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철학적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과 달리. 근데 이 소크라테스를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소크라테스는 바로 네거티브 캐퍼빌리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형당한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네거티브 캐퍼빌리티라는 건 뭐냐면 당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수라고 하는 게 기원전 5세기 등장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볼 때는 다수에 의한 중우 정치거든. 훈련되고 사유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대1 엄청나게 중요한 판결과 판단이 막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다. 근데 사회가 타락을 하려고 하면은 숙고되지 않은 민주주의를 정말 민주주의인 것처럼 숙고되지 않은 증오주의를 막 민주주의처럼 한단 말이에요. 빨리 판단하라고 하고 빨리 결정을 하고 네가 어느 편인지 진영을 결정을 하라고 하고 토론이 생략돼 있는 것이 이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망가지는 것의 그냥 첫 번째 징후라고 보시면 돼요. 정청래의 1대1 막 밀어붙이잖아요. 1대1이라고 하는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무슨 그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효율적인 형태의 조직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야지 디자인할 수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라고 하는 거는 1대1이 아니고 능력과 탁월성, 기여에 따른 비례에 의한 배분을 하는 것이 바로 저스티스라고 얘기했어요. 무조건 1대1이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지금 숙고되지 않잖아요. 1대1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 1대1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걸 통해서 이 정당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진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거가 생략돼 있잖아요. 이건 가짜 민주주의죠.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1대1이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를 왜 하고 교육을 왜 받고 윤리를 뭐 합니까? 그렇게 바보 같은 1대1이다 공부를 왜 해요. 숙고되지 않은 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그 당시에 계급 투쟁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이 기원전 5 세기에 등장한 게 제가 그리스 비극하고 그리스 철학을 계속 강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철학과 비극 이런 게 등장한 게 그런 거예요.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도 사회 디자인의 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그 계급 사회가 이제 벌어지면서 신분 사회가 막 만들어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제도가 등장했어요. 데모크라시의 역사도 솔로니안 다르고 누가 한 게 다르고 데모크라시의 역사가 또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뭐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누구는 사유재산을 어떻게 하고 토지를 어떻게 배분하고 이런 그리스의 역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이 숙고된 형태의 민주주의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편가르기가 엄청나게 자행되는 그런 진영 정치, 그 사회의 타락의 징후를 이 철학자는 본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전형적인 다수결주의자들한테 가 가지고는 이 전형적인 숙고되지 않은 다수결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계속 비판해요, 소크라테스는. 그리고 반대편에 왕정과 귀족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권력이 이렇게 독점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비판해요. 그 결과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 귀족에게도 적이 되고 다수결주의자들에게도 비난받는 사람이 돼요. 그게 최인훈의 소설에서 얘기하는 남에도 가지 못하고 북에도 가지 못하고 해방 정국에서 그렇게 됐단 말이야 이게. 남해는 봤더니 자유를 얘기하지만 막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고 북으로 갔더니 친일파는 좀 거기서 뭐 숙청하고 처벌한 건지 모르는데 전체주의 사회인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 바다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그게 광장의 얘기이고 20 세기 내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놓고서 바라봤었던 이 최인훈의 고민이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었던 소크라테스가 모두에게 비난받고 모두에게 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 철학이 가지고 있는 제일 핵심은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단 한 번도 자기가 답을 하지 않습니다. 늘 질문만 해요. "네가 그런 주장을 할 때 너의 판단에 이런 질문이 있는 거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질문만 계속해. 또 이 진영에 가 가지고는 이 진영에서 했었던 반대점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 그러니까 빛에 가 가지고는 빛이 가질 수 있는 그림자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림자의 어둠에 가 가지고 빛을 못 본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양 진영에게서 적이 되는 그런 식의 경계인의 입장을 취하는데 이게 바로 네거티브 캐퍼빌리티예요.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말한 자가 아니라 진리의 완전성, 진리의 결정성을 얘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람이거든요. 진리를 유예해요.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유예했다고 하고 판단을 유예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만큼 현자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이 네거티브 캐퍼빌리티를 지금 잘 유지해야 돼요. 이건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한국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우리 내부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미국과 중국처럼 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이런 격에서 도덕적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 사회의 진화와 정치적 진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동시에 어떤 진영도 전적으로 내 편이거나 어떤 진영도 전적으로 적이 될 수는 없어요. 적과 아군을 가르는 그런 식의 19 세기, 20 세기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단순히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도덕적 선악을 거기에서 가르는 그게 아니고 소극적 수용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소극적 수용력은 결국은 키츠가 얘기한 시적 수용력 같은 것인데 시는 다 말하지 않고 참는다. 참음을 통해서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다의성, 다원성, 선택의 길을 미래로 열어 놓는다. 내가 지금 결정해 버리게 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느 진영을 선택해 버리게 되면 우리 앞날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들이 한 길로 좁혀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원성을 열어 놓을 수 있는 네거티브 캐퍼빌리티에 대한 훈련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거고 이게 지금 진영 정치, 선악 정치, 타당 정치, 적과 악원을 가르는 정치, 기호의 정치, 노빠 문빠를 호출하는 정치 이런 정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 정치의 상황에서도 네거티브 캐퍼빌리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